네,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얼마 전에 둔촌주공 경쟁률 보셨죠? 소위 풍향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감하는 게? 네? 계약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 청약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렇죠? 이따가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나눠보고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2022년이. 네, 제가 이 업계 또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선배님들 다 계신데 한 이맘때 되면 내년에 대한 그 시장 전망들을 내놓고 기관들에서 다양한 전망서 같은 거 내놓고 합니다. 또 책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름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통계를 내셔서 내년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잘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큰 틀은 2023년 부동산을 전망하는 내용을 잡을 거고요. 예전보다도 내년에는 그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경제에 대한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요. 일부 때는 세종대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 아마 다양한 방송을 보시면은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뵙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자주 뵈실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또 경제 전체적인 분위기 또 내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맥을 좀 짚어주시니까요. 그 내용 보시고 2부 때는 그 내용을 기본적인 틀으로 하고 또 주관적인 식견이라든지 통찰력을 가지고 2부 때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실무도 하시는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질의응답, 또 현장에서 받는 응답도 하니까요. 그렇게 1, 2, 3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부 김대중 교수님의 발제 시작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있는 김대종입니다. 밑에 제 전화번호도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또 연락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이렇게 정부와 규제와 관련된 거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해야 되니까 한 42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년 초에 부자가 되자 이렇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나 좀 잘 살아라. 좀 부자가 좀 되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부자가 되라고 교육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종교적인 영향, 우리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든지 청빈하게 살아라. 조선의 사상이 그런 게 많죠.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라 너들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든 사람이 둘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일을 해라.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고 자녀들한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책을 올해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정권하고 또 신문사에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직업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약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5,2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고 주식에서 망한 사람은 많지만 부동산을 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
상위 1%의 부자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30억입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순자산 기준이다. 평균은 55억입니다. 우리 국민 상위 1%의 부자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년에 취임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면 더 큰일이 나옵니다. 은행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이 망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고 망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15억에 대한 임대아파트 부활이라든지 종부세 인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중과폐제 이미 한 반 정도는 이미 이제 시행되었고 아마 이제 15억에 대한 대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 규제를 계속 완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미국은 4.5%까지 올리고요. 내년에는 5.5%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는 여러분들 지금 집담보대출금리 8%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10%까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만 좀 참으면 이제 금리는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지금은 난립니다. 집을 막 팔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못 파는 사람들 못 팔아서 난리다. 코로나 시대 때는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못 팔아서 난리였는데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집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100% 올랐거든요.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 팔아주는 겁니다.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못 팔지만 베푸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럼 내가 베푸는 마음을 언제 풀어야 될 것이냐? 금년이냐 내년이냐, 뭐 후내년이냐 이제 그 시기를 잘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의 기준은 은행의 대출금리 8%입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8%가 되면 부동산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8%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8%, 9%, 10% 가면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는 거고 은행의 대출 이자가 이제 8% 밑으로 내려오면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출 금리를 유심히 봐라. 내년에는 10% 갑니다. 그럼 2024년은 떨어질 겁니다. 8%, 7%까지. 그래서 저는 2024년 잘 봤으면 좋겠다. 자, 이게 저의 요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86년도부터 22년 약 40년간을 서울시 주택 매매에 대한 월별로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개월 수로 하니까 한 450개월 정도 됩니다. 8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IMF 시기입니다. IMF. 이때부터 해가 이제 여기 이제 86년이니까요. IMF 시기고 여기 2008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 0.15입니다. 매월 지난 40년 평균으로 매월 0.15 올랐다. 이제 그겁니다. 매월 40년 평균을 냈을 때 89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비율입니다. 통계 비율. 89% 확률로 지난 40년간 오를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부동산은 금년과 내년에 내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반등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최악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또 팔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결론은 90% 확률로 오른다. 자, 이건 전국의 주택 매매입니다.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프가 유사하고 91% 확률로 오른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바로 그 이유는 그렇다.
제가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서화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지난 월요일이 우리나라의 무역의 날인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만큼은 세계 5위입니다. GDP는 세계 9위고요. 약점은 이제 고임금이나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저는 이제 환율이 다시 내년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5배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에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반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LG, 현대가 전부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7%고요. 미국은 법인세가 21%입니다. 땅을 무상으로 50년간, 100년간 줍니다. 또 세금은 하나도 안 냅니다. 흑자가 될 때까지 미국은 법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자리가 무수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걸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접 투자는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3일 안에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근데 공장을 지어 놓으면 공장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다 보면 LG 필립스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덜란드의 필립스 공장이 한국에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휴전선 바로 밑에다가 필립스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22%로 낮추려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45%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만큼은 낮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입니다. 저는 아마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을 현상 유지 전략으로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많이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또 금융기관이 부실화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뭐 생애 최초 구입자들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10%, 20%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항상 현상 유지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가가 미국의 9%입니다. 금년 초에 미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6조 달러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2020년 일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더니 미국의 물가가 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를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뭐 배추 가격도 갑자기 막 오를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왜 물가를 2%로 잡느냐 하면 시중에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또 올리게 됩니다.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물가를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2월에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쉽게 빨리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이면 딱 1년째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미 한 30만 명 죽었습니다. 정말 이 21세기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전쟁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어떤 나라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경제 순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사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제가 정점을 지나서 이제 후퇴기. 이렇게 되면 후퇴기에서 불경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국면에 있는데 이제 불경기에 들어오고 있다. 내년이 사상 최대의 불경기라고 그러죠. 이제 바로 요 국면이 된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한번 보십시오. 경기 침체의 원인은 뭐냐? 돈이 너무나 많아서 물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6조 달러다. 한번 보시면 미국의 물가입니다. 9%입니다. 유럽 전부 다 9%, 10%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모든 나라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 대출 이자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은 집에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조건 한번 보시면요. 미국은 주거비가 33%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가의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월세나 전세는 집값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정부가 통계에서 빼버렸습니다. 자기 집은 나의 재산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9%가 되어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7%까지 낮아질 겁니다.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면 미국이 물가가 목표를 2%를 한다 그랬습니다. 2024년이다. 앞으로 한 23년과 24년은 물가를 2%로 잡는 이때까지는 불황이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좀 내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통계를 보시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앞으로 한 1년, 2년은 집값이 더 내리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다. 조금 전에 둔촌 주공 아파트 했는데요. 32평이 분양가가 13억이었습니다. 그 옆에 올림픽 아파트가 20억입니다. 제가 집이 바로 옆이어서 부동산에 한번 가봤더니 최고 27억까지 조합원 분양가가 거래되었는데 반값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연 12%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3억으로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은 4대 1로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현대건설도 어려워가지고 연 12%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둔촌 주공을 짓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깜짝 놀랐죠. 유치권 행사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건설회사 하라는데 다 해준답니다. 요즘은 무조건 지어달라 빨리. 절대 뭐 이 달지 않겠다. 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세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면 금년에 물가 5% 뭐 기준금리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시점이 될 겁니다. 3.75. 그러면 우리가 대출 금리는 이제 10%까지 가는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기의 불확실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이렇게 이제 불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경기 사이클에 이제 우리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물가 고환율이다. 전 세계 GDP 순위입니다. 우리가 9위입니다. 제조업으로는 제가 5위라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인도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금융과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한국은 제조업으로 세계 5위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에서는 우리 원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0위권입니다. 정부가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이 금융을 대한 육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습니다. 순위가. 우리 원화는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0.1%입니다. 필리핀보다 못하다. 그죠?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도시 국가인 보시면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인데 23%입니다. GDP 대비. 저는 내가 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97년도에 왔느냐.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다시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대만이 오지 않았던 것은 GDP 대비 70%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GDP의 반도 안 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그래서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제금융위기는 다시 올 수 있다. 또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7,4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놨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한국 법인들이. 그 정도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2008년 위기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돼야 된다. 9,200억 달러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 현금이 지금 3%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체 외환보유고 중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달러밖에 없다. 3%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우리 국가 위험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1.4원씩 오릅니다. 과거에는 1달러 200원 했습니다. 지금은 1,300원 정도 하죠. 그 정도로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지난 40년간, 50년간을 분석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주가와 부동산의 관계입니다. 주가나 부동산은 마이너스 0.7의 관계입니다. 은행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리는 겁니다. 그 대출 금리가 7%라 그랬습니다. 제가 7%, 8%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다행스러운 것을 보십시오. 미국이나 한국의 금리가 계속 우하향입니다. 2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은행 대출 이자는 우하향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81%의 확률입니다. 매월 마이너스 0.02%만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잘 버텨야 되는 이유가 기술 40년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비중입니다. 미국이 60%, 한국은 1.5%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남는 여유가 있으면 본인 자산의 한 10%, 20%는 미국의 애플을 사라.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냥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비중은 미국 주식 95%, 한국 5%를 해라. 그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과 맞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율 최고입니다. 45%, 미국은 37%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다. 미국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재벌이 된 1조 원 기업입니다. 2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켓컬리, 직방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인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자도 있지만 이렇게 창업을 해서 부자들도 많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개 기업, 1조 원의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참고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04년이고 우리가 여기 IMF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IMF 2022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었는데 미국에서요. 한 4년까지 2012년까지 4년간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저도 한 4년 이상 지속될까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 금리가 8%로 언제 낮아지느냐. 그것을 제일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2년에서 4년까지 더
집값이 내릴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죠. 통계로 봐서는 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입니다. 금년이 3%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내년에 부동산 하락 70%, 약 65%가 내린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내년은 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집값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집을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유동성, 저금리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은행의 대출이자 은행의 집 예금만 해도 5% 6%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공급도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 계속 엄마 아파트부터 해서 재건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둔촌 주공 12,000세대 공급했습니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간단한 예부터 시행했다 폐지했다 시행했다 폐지했다. 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올 연말 내년 저는 부동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시의 지금 평균 중위값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한번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 9억, 지금 13억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제 금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37,000가구입니다. 생각보다는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금년에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금년에 한 3% 정도 오른다고 감안했습니다. 5% 정도. 근데 갑자기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 때 또 변동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 5대 5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54%. 전국 평균이 54%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들 정도 비율이다. 자, 정부 아까 분양가 상한제 뭐 여러 가지 재건축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제 완화 정책. 이거 한번 보시면 입주 물량입니다. 금년에 2만 가구, 내년에 2만 2천. 원래 한 5만 가구가 입주를 했었는데요. 금년은 더 작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금년도 오를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은행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값이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100만 가구인데요. 1인 가구가 33%입니다. 2040년까지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최고 4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봐서는 저는 앞으로도 2040년까지는 좀 더 증가하겠구나. 집값이 오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좋은 지역은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71년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났는데 105만 명 태어났습니다. 금년에 25만 명, 인구가 80%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울 또 강남 좋은 지역에 다 모여 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도 블루칩을 사라, 삼성전자를 사고 애플을 사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인 가구가 2040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서울 지역은 저는 그렇게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이북을 사는 것보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남을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인구에 대한 이야기. 인구는 10년 전부터 감소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 있지만
집값은 또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매년 한 30만 명 정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년에 해외에서 11만 명을 우리가 데려오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0.8명입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0.8명 놓습니다. 애를. 그래서 뭐 인구 정책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자, 종부세, 조세의 증가. 이제 조세의 증가입니다. 뭐 우리가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증가, 조세의 귀착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세종대학의 종부세가 작년에 13억 나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도 종부세를 부과해가지고 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대학교 기숙사는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부세를 부과했다. 참 그래서 이제 지금 여야가 종부세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금이 원래 1%를 내는 것이 종부세인데 금년 기준으로 약 8%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라든지 종부세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됐습니다. 이제 2주택자까지 일반 과세를 하고 중과세를 없애겠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굉장히 완화를 할 것이다. 이제 집 가진 사람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라. 이명박 정부 때 양도세 3년간 면제시켜줬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신규 분양한 집에 대해서 3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다. 앞으로 이제 집이 하락하게 되면 그런 정책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을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마포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항상 아침 8시, 저녁 8시부터 뉴스를 하루에 한 2~3시간씩 매일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뉴스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버스 종점과 지하철 종점을 사라. 우리 주변 내가 사는 동네에 버스 종점이 어딘지 지하철 종점이 어딘지를 보시고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세나 매매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PPT는 우리 토마토 카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의 금액에 따라서 어디에 하면 좋을지 내가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자가 보유를 아까 말씀드렸고 서울의 집값이 한 여기 있습니다. 11년 정도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홍콩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2배 정도. 20년 정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청약통장을 정말 잘 활용해라.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과제를 내줍니다. 청약통장 가입해와 이렇게. 위례나 강서구, 강동구 청약통장만 당첨되면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둔촌주공 13억에 분양했는데요. 최고 거래 많이 됐을 금액이 27억까지 했더라고요. 27억 한 사람은 이제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13억 대출 안 해줍니다. 이게 현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25평은 아주 경쟁률이 100대 1까지 갔었고 33평은 10억 원이 현금 있어야지 잔금은 대출해 줍니다. 중도금과 계약금 10억 원은 내 돈이 있어야만 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둔촌주공을 13억에 분양받은 것은 싸다. 조합원 물량은 한 16억 정도 하더라고요. 15억, 16억. 그러니까 조합원보다 한 2, 3억 싼 것이 지금은 현재 분양가인데 다음 주에 발표가 납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청약통장은 자녀가 18세가 되면 청약통장 인정 회차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18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약통장 18세 기준이고 자, 청약 6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0% 정도 되죠. 가입한 사람이. 네, 결론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누가 임대 사업을 하고 전세나 월세를 주느냐.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시장 경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엄마 아파트 이제 재건축 허락되었지만 10년 뒤에 입주합니다. 2032년 입주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재건축은 재건축 오케이 되더라도 공급하는데 10년 걸린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굽겠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급하기 어려운 겁니다. 재건축은 10년 걸립니다. 빌라는 6개월 걸립니다. 맨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5년 걸립니다. 4년, 5년, 3년. 재건축은 10년 걸린다. 서울에 재건축을 해야 될 게 400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더라도. 또 만약에 재건축 안 하게 되면 또 공급 대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꾸준하게 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33% 1인 단독 세대주가 제가 2040년까지 앞으로 한 15년 남았습니다. 계속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040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처다. 그렇죠? 세대주 증가는 2040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또 베푸는 마음으로 살자. 그렇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부자가 됩니다. 아파트의 공급 탄력성.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때는 조금 전에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뒤에 그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무대를 준비해야 되니까요.